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 기록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주심 재판관을 정했습니다. 첫 변론 기일까지 잡았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여럿 올라와 있지만 대통령권부터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6인 체제에서 심리와 변론 다 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밖은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차분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론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뉴스9은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한 명씩 차례로 헌법재판소로 들어섭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임하시는 각오한 말씀. 김영두 재판관은 백팩의 자료를 가득히 챙겨왔습니다. 주말 동안 자택에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재판관들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먼저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참석 의무는 없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 8명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을 도와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도록 10명 정도의 헌법연구관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전산으로 자동 배정을 했는데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철저한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는데 안혜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헌재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 탄핵 심판 4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을 제외한 4명 가운데 1명을 전산 추첨으로 자동 배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사건의 쟁점 정리와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은 국회목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돼 있습니까?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1988년 판사로 임관해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관님 주심 배정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심 비공개 원칙 제시된 이유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목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열 계획입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탄핵 심판은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변론에 나선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91일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세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은 이듬해인 1월 3일부터 주 2회씩 총 17번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본격 변론은 내년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변론에 소극적이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당시보다 오래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계엄군과 경찰 등 사건 관계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증언들 이런 거 하나하나 부인하면은 증인들 소환해가지고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공개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국회 소추위원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고 특수통 출신인 윤갑근 전 고검장의 합류도 유력합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는데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내부 입장은 정리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방통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검찰 특수통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변호인단 참여도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인사들도 직간접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 정책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진환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도 법률 조언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김홍일, 윤갑근 두 변호사는 당장 시급한 형사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별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인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지만 내란죄 혐의란 부담 때문에 실무진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뭉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저 지금 어떤 거 조사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왔어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적시됐습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조사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에 공조본 수사관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갔지만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공조본 측은 특급 등기로도 발송했기 때문에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 15일 오전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뒤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 때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구속했고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차례로 군사법원에 들어섭니다. 국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4시간가량 영장 실질 심사 끝에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총 680여 명을 국회에 투입해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제부터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강요가 그것을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8명을 조사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수사기관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긴급 체포한 정보사령관을 검찰이 오늘 풀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았다는데 속내는 수사 주도권 경쟁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루 만에 문 사령관에 대해선 긴급 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불승인을 통보하면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 기관이 서로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벌이는 신경전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문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 직후 검찰이 선관위에 온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보사는 계엄령 발령 직후 선관위에 요원 10명을 투입했습니다. 대기를 하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를 해주고 복귀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고 추가적인 아무런 지시가 없어서 제가 복귀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검찰도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이 체포조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장관들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랬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인데 계엄 선포의 이유를 짧게나마 밝혔던 걸로 보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집으로 돌아가 TV로 상황을 지켜봤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심의만 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내란 무슨 부하 수행의 어떤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좀 저는 과하다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반대한다고 막아지는 상황이. 계엄 선포 직후 귀가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행적도 논란이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대구로 가셨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TV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전쟁 나도 집에서 텔레비 보실 분이에요. 계엄 사태 직후 주한 미 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상종 못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던 야당 주장에 대해선 설전이 오갔습니다. 아니 미국 대사가 상종을 못했다고 그랬었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저는 한국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부인했지만 김준영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소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이와 관련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 검찰과 경찰이 보낸 소환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반응, 이건 좀 달랐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보낸 소환장은 수령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가 오늘 보낸 소환장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경찰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겠냐며 변론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이르면 연말쯤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이 경찰이나 공수처보다는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네, 윤 대통령의 경험이나 신념, 변론 전략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그쪽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 최장 20일만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 조사를 받다 구속이 되면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다시 최장 20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홍일 윤갑금 전 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만큼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검찰에 출석할 거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옛날 그림이군요. 자, 근데 경찰과 공수처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명운이 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적의 중론이긴 합니다. 경찰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내달라, 방문조사를 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다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검찰에 수차례 사건 이첩을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서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경 공수처 간에 이렇게 수사권 주도 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은 이 감정 싸움이 될 것이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방첩사 요청을 받아서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며 서로 상대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권 다툼을 넘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기관도 나름으로 살 길 찾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경쟁적인 수사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검경이 지금이라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촘촘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힌 게 중요하니까 좀 협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퇴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데 이어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탄핵 찬성에 후회하지는 않는다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재기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는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와 의원들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탄핵 찬성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146일 만에 조기 퇴진한 한 대표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쳤습니다. 일부 친한계 의원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도 떠나는 한 대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회 앞에 몰린 지지자들을 향해선 차를 멈춰 세우며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향후 대권 도전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전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 원동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찾아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 대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재판 지연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2심, 3심이 1심 판결 뒤 각각 3개월 안에 나와야 하는 선거법 절차를 지켜달라는 건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2심 재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통지를 2달 넘게 거부해 재판을 미뤘던 사례를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페널티를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시기와 차기 대선 일정이 맞물릴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진 의원들은 당을 잘 아는 내부 인사에게 맡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을 때냐는 얘기도 나와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반가량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 체제로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논의가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습할 능력이 있으시냐,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으시냐,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 중진 의원들은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에 맡기자며 앞서 중지를 모았고 의총 내에서도 당내 중진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고 중이기 때문에 당을 잘하려야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고 당을 잘하는 분으로 하자, 이런 정도 지금 분위기가. 오선의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됐고 일부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까지 맡아 헌법재판소 심리를 지켜보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모레 다시 의총을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충격파가 워낙 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더라도 당내 수습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당이 주도권을 가져가도 좋으니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말과는 배치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체제가 이재명 섭정체제는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 총리와 만나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액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추경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닙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가 아니라며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른바 윤핵관이라며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을 향해선 거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 이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모레인 오는 18일 첫 상견례를 갖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데다 풀어야 할 민생 논의가 적지 않지만 양측은 통상적인 예방이라며 별도의 회담 의제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압도적인 국회 권력을 마구잡이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검토하다 어제 철회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압박에 나선 건데 앞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법과 국회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한 권한 대행의 결정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잘못된 부분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은 한 권한 대행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 대행의 권한을 야당이 멋대로 해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탄핵 추진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 대행 체제인 정부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선 양곡법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한이 남아 있어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인 걸로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달 말 양곡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당정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일단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겁니다. 지난달 28일 야당의 강행 처리 후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는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가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난제들을 그러한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한 권한대행은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입니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중견기업인 행사를 선택했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 중 경제수석에게 첫 업무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과학기술수석과 저출생대응수석 등 정책 관련 수석들의 보고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또 지키는 데 앞장섰던 친윤계 스스로가 8년 만에 다시 온 탄핵 사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의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된 친윤계, 민심에 얼마나 잘 반응해 나갈지가 궁금한데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한동훈 대표 사퇴 의견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탄핵 소추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이었지만 한 대표 입장에선 최선의 마무리에 신경을 쓴 듯합니다. 계엄의 불법성은 단호히 짚었지만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고요. 화살도 당 내부로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대표도 떠나는 길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대선 전국이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친한계에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론이 한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또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될수록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 대표에게 차기 대권주자로서 소구력이 생길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 배신자 프레임이 상당한 큰 멍해로 작용하는 보수 정당에서 한 대표가 최근 며칠 사이 의원들이 보여준 비토 정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네,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탄핵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 당내에서 찬성 표결했던 분들 뭐 일어서라 그러면서 색출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다고요?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 여러 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한 명씩 일어나서 공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시도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뭐 핵심 지지층의 의식한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친윤계 의원들도 계엄 선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색출 작업까지 언급했다는 건 자칫 계엄 선포 자체를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습니다. 비단 중도층뿐 아니라 당심 이탈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탈당자는 앞서 한 달간 103명 수준에서 645명으로 6.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탈당 당원이 가장 많았던 지난 9일과 10일은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하고 탄핵안 투표에 불참한 직후였습니다.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윤상현 의원도 탄핵 찬성 투표자를 부역자로 낙인 찍는 건 보수 가치와 어긋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말이죠. 탄핵 찬반을 놓고 다투기엔 전국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맞섰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피의자 신분인 한 대행의 탄핵 소추도 민주당으로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특정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가 진행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공공연히 하고 있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입법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사실상 사라진 셈인데 다만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민주당 역시 이전 같은 일방적인 독주 행보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서 지금 여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거대 여당 상대하려면 일단 당 내부부터 먼저 수습해야 된다 이런 숙제가 남아 있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지자들의 열띤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조 전 대표는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피켓과 파란색 장미를 들고 서울 구치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조국 전 대표는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인사를 마친 조 전 대표는 3분 40초가량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며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조 전 대표는 2026년 12월 15일 만기 출소하지만 이후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온다고 말한 조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인 뒤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죠.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에 대해선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당분간 멈추게 됐습니다. 여권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자동 배당돼 맡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그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재배당이 이루어지거나. 지난 9월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이 거부하자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재판은 수개월째 아예 중단됩니다. 네, 보통 재판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훈시 규정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어떤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의 경우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잇따라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법관 인사가 나자 8개월 만에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도 적어도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국민의힘 김웅전 의원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허위 주장을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주장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이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도 허위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 개인 자격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며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차 전 의원이 패소한 건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기 기간이 지나 억울함을 풀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무죄를 받긴 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됐다고도 했습니다.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김 전 의원은 3일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데 썼을 걸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죠. 명 씨 변호인은 이 황금폰에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지시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전체 2분 정도 통화에서 공개된 대화는 20% 정도고 누락된 내용은 아주 엄청난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누락된 내용 가운데는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취지의 녹취가 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윤상현 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남 변호사는 또 황금폰에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취와 SNS 메시지도 더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통화한 내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카톡도 좀 있다. 카톡 메시지도 여러 개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2일 제출한 명 씨의 휴대전화 3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취 등 증거 능력이 있는 파일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탄핵을 외치던 집회는 이제 헌법재판소 앞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헌재 앞에는 양측이 보낸 화환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서울 고신각 일대를 메운 인파가 구호를 외칩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던 시민단체 촛불 행동은 오늘 저녁 7시 30분 고신각에서 촛불 문화제를 한 뒤 헌재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가결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응원하기 위해 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 광화문에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가 탄핵이 무효가 될 것 같아요. 국정 운영회의고 해야 되는데 못하게 자꾸 막는 거는. 헌재 주변에는 양쪽에서 보낸 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하나둘 놓이기 시작한 화환은 하루 만에 36개로 늘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반대 측은 기각으로 헌재가 법치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뜻으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촛불행동은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일 저녁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젠 한 단계 도약하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은 왜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는 건지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현재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양 진영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1,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0.73%포인트, 역대 최소 격차였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도 5.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리 후보는 행정부 권력을, 총선 승리 정당은 입법부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권력과 권력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남발했고 입법과 예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며 협치를 거부했고 급기야 비상계엄이란 오판을 내리며 파국을 불렀습니다. 감성적인 문제가 커요. 서로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너무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성적으로 상대방을.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제 개편 없인 극한 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개별 선거구에서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표가 되는 소선거구제는 현재의 양당제를 고착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제3당의 의석수는 너무 적고 거대 정당이 대립하면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개헌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정치 상황마다 달라지는 여야의 이해타산 속에 우리 헌법은 여전히 37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큰 걱정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각종 산업을 지원할 법안들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년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재계는 내일 국회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탄핵 정국의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경제 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 수출, 채용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제팀은 지금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그다음에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경영 전략 수립에 들어간 주요 기업들은 연일 비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전국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적 사건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미래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송경식 경총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비상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송년 모임 취소가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연말 모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한정식 식당. 예년 같으면 연말 모임 일정으로 빽빽해야 할 예약 명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안 들어오고 똑같이 예약도 안 들어오고 취소되고 그냥 취소 자체보다도 예약 자체가 안 들어와요. 30년째 운영해온 중식당도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유행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20군데 정도 됐었는데 지금 딱 2군데 중화요리집을 해가면서 처음으로 이것을 이제 그만해볼까 하는 생각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간부회의를 인근 식당에서 열고 지역 화폐도 서둘러 발행하며 경기 활성화에 나섰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5월 달부터는 계속 작년보다 한 20-30% 빠진 것 같아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떨어지다가 헌재 결정 이후 회복됐습니다. 과거의 탄핵 정국이나 이런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좀 소비 심리의 위축이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에 탄핵 정국까지 겹친 자영업자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거론해 중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었죠. 미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 사이에선 중국 간첩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 발언은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오며 외교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응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인 릭스콧 상원의원은 중국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이든 미국이든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인식은 안보 라인에서도 공유됐습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중국의 해킹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기 행정부에 몸담았던 존 볼턴 전 안보 보좌관도 TV조선의 북중 위협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have all tried clandestine influence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aiwan and other countries in Asia.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긴 침묵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바흐 지선상의 아리아에서 멜로디를 따온 명곡이죠. As a sailing flew away, when we called out for another train. 두 사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두 손을 내밀어 책상을 짚었습니다. 독대를 청한 한동훈 대표 앞에서 취한 자세입니다. 함께 일했던 검사들이 특유의 고집스러운 자세로 기억한다는 그 몸짓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자리도 한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을 함께 불러 앉힌 모양새였습니다. 윤한 2년 21년, 갈등 1년이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탄핵 소추에 이어 한동훈 체제가 5달 만에 무너진 겁니다. 두 사람은 한때 문재인 검찰의 황태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검사 시절 좌천됐다가 극적으로 부활한 그 행로도 닮았습니다. 정치 입문도 거침없었죠. 인간형은 사뭇 다릅니다. 구수 합격과 소년 급제. 윤석열식 뚝심과 한동훈식 논리는 소맥과 제로 콜라만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을 하면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총리와의 공동체제를 덜컥받은 것도 패착이라면 패착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포기하지 않겠다며 늘어놓은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는 18명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어 국민의힘을 벼랑 끝에서 구했습니다. 머릿수를 앞세워 염치 없이 당권을 장악한 친윤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바로 그게 재기의 바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시인은 업한장 바닥을 파닥파닥 치는 생선들을 육탁, 몸으로 두드리는 목탁이라고 했습니다. 생애에서 가장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12월 16일 앵커 칼럼 오늘 윤석열의 길, 한동훈의 길이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충청과 전북, 영남 일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1에서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충남과 전라권 서해안에는 다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을 따라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영동과 경북권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홍성이 영하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전주가 5도 예상되는데요.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모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